반갑습니다. 2021년 국학연구소 국학강좌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학연구소 이사 정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일의 구국정신과 무장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일 그러면은 상당히 일본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일 항쟁기 때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무력 투쟁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무장 투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리 전역을 승리로 이끌게 된 그 주역이 바로 이 서일 총재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 않고 지나쳤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손들이 한국에 살지 않고 중국에 살았던 관계로 여러 가지로 알려지는 계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공적이 엄청 크고 위대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 총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이 태어나서 시대적 그 배경은 그때는 개항의 물길이 몰려와가지고 상당히 세상이 세계가 굉장히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독립전쟁론이 대두되게 됐습니다. 이제 서일은 1881년 2월 26일 함경도 경원 안동면 금이동에서 서재훈의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서기학이고 초명은 서정학, 호는 백호, 당호는 삼해당입니다. 본가는 미천이고 신라시대 아관배설을 한 서신일의 36세 손인데, 이 서신일 이분도 말년에 이천시 지금 효공산 쪽 기슭에 와가지고 구학들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은 유전적이 남아있죠. 그 10살 때부터 이제 학원 김노규 문화에서 한학을 수학을 하게 되고 수역을 전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북 경성에 있는 유지의숙의 그 전신인 사숙을 진학을 해서 1902년도에 졸업을 하고 졸업 후에 자기 고향에서 한 7, 8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국 개몽운동과 아동교육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한일학교 이제 우리 이 기록을 보면은 서일이 한일 사범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많이 돼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숙이 그런 게 이제 그 서당인 셈이죠. 그런데 서당 쪽에서 상당히 이제 좀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숙인데 1900년도 설립됐어요. 그리고 유지의식도 1902년도 7년도 1월달에 유지의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3일학교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실업학교로는 1910년도에 일본 그 종독부의 그 학부 대신에게 학교 인가를 해달라는 요청하는 공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역사가 쭉 나오는데, 서일은 이 사수민 기간에 수학을 하시고 졸업을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 한일학교 출신들이 독립운동에 아주 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서일 총재를 비롯해서 안무는 국민회의 그 무력부대 사령관이었고, 현청묵은 대한군정서 부총재였고, 김병실은 또 대한군정서 간부였고, 김학섭은 대한군정서 간부였는데 1919년도에 9월달부터 연해수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본인 그 관청을 파괴한다든지 친일파 또 이 일본인들의 요인들을 갖다가 암살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1923년도에 체포돼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히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그 배출된 학교가 한일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일은 1910년도 한일 병탄이 되면서 일본의 압박이 심해지니까 광복운동을 위해서 좀 더 활동이 자유로운 이제 곳을 찾아서 두만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왕창현 덕원에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일의 그런 구국 정신, 그 사상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를 보면은 그 배경에 어린 시절 이 스승 김노경은 부교요선 학음유고라는 이런 그 저서를 남겼는데 이분의 그 부교요선에 보면 강도 영문 역사적 근거, 고적과 역사지리에 발견니까 이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다음 1982년 한층간의 그 국경 문제 그 교선 내용이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이분이 역사지리에 그 고적에 조예가 있고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희 51년에 이 백두산 유역이 자기들의 그 민족의 발상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강희가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목극동을 시켜서 한번 그 경계를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받고 와서 백두산에다가 정계기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 수종 38년대인데 거기에 이제 서위, 압록, 북이 동이, 압록, 서위, 서위, 압록, 동이, 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청나라에서는 토문이 두만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아니다. 그것은 송하강이다. 이렇게 되면은 송하강 지류가 되면은 그쪽 이쪽이 되면 연해수가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이나 회담을 하고 했는데 이 김노규가 이런 실證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니까 결말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일본이 와서 외교권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도에다가 파출소를 세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건 조선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청나라로부터 이제 그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이런 이권들 이제 그 사업을 따고 보니까 아 이건 청나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게 다 넘어가게 된 거라고. 그거 이제 일본이 손들고 나서 그게 다 무효가 됐잖아요. 됐는데도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일은 이 한학을 수학하면서 지육을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리적인 기본과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학문적 그 소양을 구축을 한 것이 뒤에 나중에 이제 그 개종교 서적을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쓴 걸 보면은 모두 다 감복하잖아요. 그때 이런 것을 기본적인 그 학문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김노규는 이 역사지리에 갔다 보니까 국토예와 민족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서일도 그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구국 활동에 이제 투신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한일학교를 설립한 그 이원엽 역시 민족운동가이고 교육가인데 이분도 굉장히 저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경성 지역에서는 항해도의 안창호와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서일이 영향을 받는 건 경성 의병이 다른 지역에도 의병들이 있지만은 경성 의병들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노령, 연예수, 강도적 이런 의병들과 활동해가지고 일본과의 그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대한협회, 이원엽도 대한협회의 간부를 지냈어요. 대한협회가 그 원래는 그 대한자강회가 이제 그 조선 총독부의 압력으로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협회가 설립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인가를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왜 그러냐면은 양성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을 배반하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성 지역의 대한협회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일의식 고치, 군자금 모집하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학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의병을 지원했던 거죠. 그때 이제 서일은 이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그 의병과의 그 관련을 연관하는 것을 자기도 직감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었고 많이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군 회복의 구상을 여기서 하지 않았느냐, 그 영감을 얻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큰 영향을 준 것은 홍합 나치아 선생, 독립군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 서 3일 철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일은 그 3일의 원리야말로 나같이 갖지 못한 사람도 나철 스승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아 감격한다 하면서 도각시도 쓰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큰 깨우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대종교회가 심오한 진리에 눈뜨게 되면서 3일 철학을 깨닫고 앞으로 자기가 이제 이 인생의 가치를 여기서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국 활동에 또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종교에서 활동을 보면은 대종교는 이 민속 종교이면서 당군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군 신앙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광복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습니다. 대종교가 큰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공식적으로 대종교가 국교라고 발표는 안 했지만 이 당시에는 대종교가 거의 다 국교의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교 원로들이 임시정부 수립 때 29명이상 이정원 의원이 21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강요에서 13명 중에 11명이 대종교 원로들을 차지했다니까 그 파워는 대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종교도 이제 1910년 한일 병탄이 되면서 일본의 압박이 심해지니까 활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배우인 사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자유로운 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일 먼저 이제 북간도 지사를 국간도 삼도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1년 6월에서 12일 2년까지는 화령은 학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고교 활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홍합나철 선생님 사모님도 같이 참여하시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1914년 5월 달에는 화령은 그 청파호로 총본사를 이용하게 되고, 또 이제 교구를 동서남북 이제 백두산 중심에 이 총본부를 앞에 가운데 두고 서쪽에 이제 상해, 또 동쪽에 이 왕청 지역, 그다음 북만주, 또 남쪽에는 서울, 또 이제 중국과 북미 경계된 외부 지역에는 외부 교구를 또 5개 교구를 설치하고 대종교를 이제 확장시키면서 광복운동 지지를 더 확보해 나가는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종교 이때에 나철이 1911년 7월 달에 정파우를 가시게 되죠. 방문하기 때문에 이때 아마 서일 총재가 그 나철 대선사 대종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문답을 하면서 3.1 원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교 입교는 1910년도에 12년 10월 달에 입교를 하게 됐는데 기록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13년 10월에 이제 참교로 피선이 되고,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지교로 승길이 돼서 동도본사 이제 정비를 담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은 또 그 해박한 짓이 대단한 거예요. 5대 종지 강연, 3일 신고, 토해 3일 신고 강의, 대상경, 구변도설, 진리도설, 뭐 산문일답 이런 대종교 그 교리들 진리를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대종교 진리를 설명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서일의 그 경전 저술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탐복할 정도로 그렇게 심오한 철학을 발표를 하신 거죠. 그리고 1916년 4월에 이제 상교, 이런 이제 참교, 지교, 정교, 상교, 그 다음에 사교잖아요. 이 과정을 가는 데는 보통 사람이 가면 1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3년 반 만에 이 상교로 이렇게 성질돼가지고 정강이 되셨고, 바로 그 같은 날 바로 사교로 또 초성기를 하게 됩니다. 불과 3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이분의 그 두뇌가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세 교수, 김규원 그 종사와 같이 교세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그 포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막 하루에 1,500명을 나눠놓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3년 만에 수만 명의 신자를 확보했어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분이 함경도 출신인데 이게 지금 자기가 계신 왕청년 그쪽 지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고 함경도에서 서일 그러면 그분의 인품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시임하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온 분들이 서일 총재가 얘기하면 다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수만 명의 신자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이민자 20만 명을 초과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 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대종교를 다 신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교 교세 확장은 바로 광복운동의 터전이 되는 그 서일 총재가 구성하게 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서일의 이제 대일항쟁, 사상과 종교를 통한 항일 전략인데 이거는 이제 1910년 병탄이 되고 나서부터 그 행동이 자유로운 다그 국외로 이제 이렇게 망명을 하는데 민족 지도자들이 서일을 무시해서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전쟁만이 일본을 몰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니까 전쟁을 통해서 기필코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외로 많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덕지구로 안 넘어간 분들도 한인 청소년 민족의식 고치 이게 젊은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가르쳐 가지고 이분들은 또 그 정신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력도 배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민족운동 지도자를 양성해 내는데 굉장히 심의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구국운동에 심의를 기울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들을 비롯한 각처의 한인말이라고 하면 생겼다 하면은 대부분이 다 학교가 설립이 돼서 1916년도에는 영길, 화룡, 왕청, 군춘, 안도 이렇게 해서 5개현에 158개의 학교가 생겼고 1931년도에는 동북의 민영학교 280개의 학교가 그 학생은 7,000여 명. 그 다음에 종교계 학교만 해도 108개교가 생겨서 학생은 6,400명이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서일도 1913년에 왕청년 덕원리에다가 명동학교, 그 김약연이 만든 그 학교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명동학교를 설립했고 또 중광단을 설립하고 나서 또 중광단에서 처음에는 무기가 없으니까 이 포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일학교, 청일학교, 학성학교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개의 학교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조국 광복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그 정신교육과 계몽 교육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민보, 신국보 이건 이제 순수 한글 신문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한글 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많이 그 주시경 선생을 이식해가지고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해가지고 제만 동포들의 그 광복의식 고치 큰 역할을 했는데 조국 광복 성취 주요 전략은 이런 그 강군 신앙을 비파탕으로 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광복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혈전만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것만이 방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대를 꾸리고 하는데 이 신문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했지만 독립군 편성을 위해서 결사대원을 모집하는데 당장 1337명이 이제 자원할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부대를 꾸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서일의 항일 투쟁 목표는 대종교 투쟁 목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목표는 국권 회복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일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대종교 광복운동은 또 국권 회복을 넘어서
배달국토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거였죠. 이 두 가지 목표를 이제 이 서일 총재는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족적인 고치하는 교육도 필요했고, 또 이 종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연구도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전장에서나 또 이 진영에 수도실을 만들어 놓고 항상 기도하고 수신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죠. 수전 병행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강단 중심 인물, 그때는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제대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제 화룡현, 황창현, 영계련 등으로 이제 나가서 주로 하는 게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포교 활동하면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그 다음에 또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그 군경을 하면서 포교를 했는데, 1914년도 대종교 총본사가 화룡현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도 서일 총재의 이 중강단을 이용해서 포교 활동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인원들이 가서 포교 활동에 전념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 교인들을 확보하게 된 거죠. 무장투쟁의 시작인데 1918년 대한독립선언서, 그 무원년에 발표했다 해서 무독립선언서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기 문제도 그렇고 누가 먼저 썼느냐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대일 항쟁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인행군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대부분의 기록에 보면은 서일 총재는 서명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분, 1949년도 무장 독립투쟁 기사를 쓴 그 최근식 선생만은 서일이 주도하고 서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변 지역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서일이 사인한 것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도록 서일이 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게 사인을 안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발표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강단 요원들이 대부분이 또 지도자들이 참여가 됐고, 중강단 선언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관여를 했는데, 중강단 총재가 그 관여 안 하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침략에 대한 사생결단은 그 혈전을 선언한 거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6탄 혈전함으로써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 침략했으니까 무력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무력 투쟁을 주장하신 거죠. 네, 이걸 잠깐 보면은 독립선언서랍니다. 이게 독립선언서의 하단부에 있는 겁니다.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민주 자립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앞으로 선언을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자매여, 당군 황조께서는 상제 사후에 명을 내리시오. 당군 황제로부터 딱 먼저 딱 박혀 세우시는 우리에게 기물을 주셨다. 세계와 시대와는 우리에게 복리를 주고자 한다. 정의는 무적의 가림으로 이뤄서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적질하는 적을 한숨으로 무찌르라. 이로써 4천년 조정의 영리를 빛내고 이로써 2천만 적자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걸기하라 독립은 일제히 천지를 바라게 한다. 한 번 죽으면 사람이 면할 수 있는 바이니 개돼지와도 같은 일생을 누리기 누가 원하는 바이냐. 살신성이 나면 2천만 동포는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일신을 어찌 아낄 것이냐. 힘을 기울여 나라를 회복하면 삼천리 옥토는 사가수로이다.
일가야 희생을 어찌 아깝다고만 하겠느냐.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자매여, 국민된 본령을 자각한 독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요, 동양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 평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유인 것을 확신하여 무탄 혈전함으로써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피 끓는 젊은이들을 대일 성전으로 불러들이고 충분한 내용이었죠. 항일 대항전기지 건설과 무력 분단 조사. 이게 1910년 전후 독립기지를 해외에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아주 이제 뭐다 민족 지도자들은 다 이걸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제가 그 침략, 야욕, 욕심, 그다음에 그 식민지 팽창 정책을 계속 쓸 것으로 보고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어서 미일 전쟁도 벌일 것이다. 그때 우리도 같이 편성해서 일본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일이 1911년 1월 초에 도망갈 때 것은 이제 노건이로 갔지만, 가서 바로 3월 달에 도망강을 넘어오는 의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종교 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강단을 만듭니다. 이 중강이라는 것은 대종교 중강하고 그 뜻이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일으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서희 그 당시만 해도 대종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그걸 썼다는 것은 벌써 대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얘기고, 다른 데 기록들을 보면은 서희 도망강을 넘기 전에 벌써 대종교를 알고 거기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강단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자금도 없지, 무기도 없지,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 동지들의 교육 계몽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포교 활동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교 활동에 이제 역점을 두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평화적인 운동이었는데 그것을 일본인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는 정말 이제 군사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시급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강단을 서일 총재는 이제 대한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이제 그 기구를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당 외에 이제 군정회라고 설치를 했어요. 이 군정회는 완전히 이제 그 무력 부대를 만들어내는 건데, 조직이 이제 이완화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의단, 원래 그 정의단에서는 이제 민사 쪽, 민사 쪽을 담당하고, 이제 군정회는 이제 군사 쪽으로 담당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정의단을 확장하면서 대한정의단 상위 경문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문장도 또 보면은 정말 젊은이들이 피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나온 건데, 위로 신성의 영광을 조종에 돌리려거든 아래로 노예의 욕됨을 자손에게 남기지 않으려거든 이때를 놓치지 말라. 이 몸을 생각하지 말라. 한 몸을 죽여서 일백 몸이 죽게 하면 인도의 원혼이니라. 소수를 희생하여 다수를 살리는 정의의 공덕이니라. 누가 살려고 하지 않으려마는 노예로 사는 것은 생은 시욕이며, 누가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려만 신성하게 죽는 것은 사의 영광이니라. 우리 동포 대한남매여, 지무가 있는 자는 지무로, 용기가 있는 자는 용기로, 기회가 있는 자는 기회로 각자 능력을 다하여 나서며, 무기가 있는 자는 무기로, 양미가 있는 자는 양미로, 금전이 있는 자는 금전으로 각자 힘닿는 대로 내놓아서 공적 일본을 통일하여 천하의 공분을 씻으며 우리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여 만세의 영광을 남기라. 이런 이제 경문을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보면 정의당을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그 대종교도하고 또 북상하는 그 의병들하고 그다음 공교도 그 공자를 믿는 공교도하고 또 다른 종교도 전부 다 서일은 다 품어 안으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종 경의단을 편성하면서 5개 군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70여 개 지단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때만 해도 중강단에 군인을 인솔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8월 17일 날 김자진, 또 조성환, 박찬희, 박성태 이런 분들이 군사 전략가들을 영입하게 됩니다. 김자진도 국내에서도 무장 장교를 하셨잖아요. 그리 되니까 조성환, 박찬희 이런 분들이 다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대한정의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화주의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 공교도는 복벽주의, 다시 이제 그 왕을 세우자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화주의로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반발하고 피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탈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대한정의자는 순전한 대종교 지도자들, 대종교 교도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군정이하고 정의단하고 이렇게 나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럼 통합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김자진하고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전부 다 군정회를 담당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통폐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총재, 서일 총재는 이제 역시 이제 정의단의 민정 쪽에 맡은 그런 거 하시면서 전체를 다 총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이제 사령부 쪽에는 이제 김자진 장군 이렇게 쭉 이렇게 전략가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 업무와 정보 연락을 위해서 경신분국을 설치하고 군사정부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장교 사졸 군소까지 전부 대종교 쪽으로 다 조직돼요. 그러면서 이제 불량 분자금 모두를 다 일반 교도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교를 중심한 이제 민중기관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서일 총재께서 이 공식적인 중앙단, 정의단, 대한군정부, 군정서를 이렇게 가는 그 중간에 비밀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1912년도 8월 달에는 이 화령원 쪽에서 동원당을 만들었어요. 동원당. 비밀 조직인데, 이제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무력 부대들을 지원하고 또 이제 안보를 철저히 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범석이 김자진 장군의 부름을 받고 서로 군정서에서 군정서로 저게 책을 짊어지고 교환을 짊어지고 왔잖아요. 그때 오면서 10몇 번을 이렇게 근무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오는다고 뭐 때문에 가는가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보안이 철저했는가. 일본인들이 그렇게 서희를 잡아 죽이겠다고 아무리 해도 노출이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유공단이라는 이런 비밀 좀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한군정부 체제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막 시작하는데 임시정부에서 정부가 똑같이 있으면 군정부든지 대한 임시정부든지 정부는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 205호 공문을 보내와서 명칭을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서희는 참모부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수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군정서로 바꾸고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관연성소, 이제 장교들을 전력가들 불러 모았으니까 이제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관연성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왕청년 12표. 네, 작전. 이게 이제
그 강용근 씨, 이분은 중학교 선생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유적지를 다 다니면서 답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떡이라는 것을 그냥 뭐 심리평으로만 된 게 아니고 심리평에서 좀 떨어지는데 자떡이라는 그 자신 많은 그 언덕대기에 막선을 짓고 수련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신흥무관학교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원석이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교환도 싸진 거 지고 와서 그 교환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김교원 선생도 이제 그 역사책을 만들어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독립군들한테 가르치고 했지만은 이 전투에 관련된 것은 이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교관들을 다 대부분 이제 그쪽 사람들을 영입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서로군정서는 이제 그 당시 서간도 국민단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중심으로 조직이 됐는데, 이 대한군정서를 북로군정서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이 서로군정서입니다. 서쪽에 서로군정서가 있으니까 북쪽에는 북로군정서라, 그래서 서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 그냥 원래 이름이 대한군정서는 잘 모르고 북로군정서로만 알고 있죠. 그렇게 된 건데, 이때 이제 그 서로군정서의 총재가 이제 그 이상영 총재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이 서일 총재하고 주고받은 그 서신을 보면 두 분이 서로 16살인가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극진히 이렇게 존칭을 쓰면서 주고받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군사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원조하고 하는 이런 체제를 유지했죠. 그래서 서립방 부고 방략은 이제 무호 독립선언에 잘 나타나 있듯이 육탄 결정으로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구입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군자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 구입, 식량, 군수품 조달에 확대하는 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군자금 모집은 이 간도 지역 거주하는 동포들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도 좀 사는 사람들 기부금도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8개의 모금대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로 보내가지고 또 국내에서 또 모금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 간도 국민회, 대한국민회하고 이 군정사하고 서로에 가서 세금 걷듯이 걷다 보니까 서로 같이 겹쳐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해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간부들이 가서 이제 그 대한국민회 방문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중첩되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다시 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농지 면적이 살림살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매겼는데, 그것도 힘이 들면은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받을 때는 영수증을 써주고, 또 감사장도 쓰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그 군작을 모집을 했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유공단, 이건 완전히 모금하기 위한 그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회원이 15,000명이 돼요. 15,000명이 월 1원씩을 내면 15,000원. 그 당시 소총 한 달에 35원 했거든요. 근데 15,000원 한 달에 거둘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분자금으로 다량의 무기를 구입하고 군량도 4, 5개월 군을 갖고 왔습니다. 이 무기는 일본은 신식 무기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병들이 15년 동안 싸움에서도 맨날 많이 피해를 입고 일본 군대를 몇 명 못 죽이고 한 것이 이 무기의 열쇠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체코 군대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체코는 오스트리아의 그 시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선에 투입됐다가 이제 전쟁이 필요 없으니까
저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서 배를 타고 프랑스를 경유해서 자국을 기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군들에 대한 서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선뜻 무기를 팔고, 또 자기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또 자금이 필요했고, 이래서 이제 이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무기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됐는데, 체코가 굉장히 공업국입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신식 무기를 갖다가 확보하게 됩니다. 일본 무기에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무기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일 총재는 내가 총재니까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밑바닥부터 뛰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무기를 실제 그 연해주 지역으로 가가지고 무기도 섭외를 하고, 그 기록에 보면 무기 3만 정을 이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오시기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게 그 러시아의 화폐 개혁 때문에 돈이 쓸모가 없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루지 못했는데, 어쨌든 무기 섭외부터 또 자기 지인을 통해서 그걸 알선하도록 해놔놓고, 또 무기를 준비됐다 하면은 가서 이제 운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 활동을 했고, 4월 17일 1920년 4월 17일 날은 무기를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운반해 오면서 나자구에서 여방청으로 이동해 오는 과정에 소총 50정하고 그 다음에 그 폭탄 12개 들은 3박스하고 대포, 기관총 2문하고 이게 운반해 오는 도중에 중국 군대가 200명이 완전히 마적화돼가지고 그냥 와서 총을 쏘고 죽이고 뺏어갔는데, 2사람은 직사하고 3사람은 부상이 있고, 다행히 총만 뺏어가고 이 기관총하고 탄약은 안 뺏겼어요.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면서도까지 무기 운반에 참여를 하셨고, 그 중국 군대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도적으로 돌변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그 손문이 신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화주의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원세계가 다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세력을 모으고, 이게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 동북 지역에 장장님이 이제 군부를 지고 있었는데, 중앙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돼가지고 굉장히 타락하고 일본하고도 서로 벼서가 뒷거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문란하게 되니까 군대 심령배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라니까 부덕질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바로 가적대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총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무력단체들이 무력부대라고 꾸려놨지만은 무기가 없으니까 목총으로 대부분 다 훈련을 했는데, 사관연성소는 6월부터는 이제 무기를 확보를 해가지고 실제 총을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살리 전투 그 당시에는 대한군정서가 가지고 있는 활용이 제일 막강했죠. 군대와 숫자와 이 무기가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게 다 서일 총재께서 직접 뛰시면서 밑바닥부터 뛰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 구입하는 보면 블라디보스톡이나 니콜리스크에서 이제 이렇게 보크라 치아를 해가지고 3차구, 대옥사구, 도옥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대왕도, 분천도, 서계방, 또 여기서 둔전용을 해서 나중으로 들어갔거든요. 옛날에 처음으로 그 밀림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서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이렇게 무기를 구입하고, 그게 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에 대해서는 이 감도회전이라고 했는데, 청살리 전투 전역 뭐 별말이 다 있어요. 근데 청살리 전투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대한군정서에서 한 전투만 청살리 전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